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다행히 힘을 거의 쓰지 못하고 저기압으로 사라졌습니다만 뒤끝은 거셌습니다. 오늘 아침 종다리가 몰고 온 비구름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서 수도권 출근길이 힘들었고 전국에 강풍과 함께 낙뢰가 내리쳤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거나 부러졌고 정전 사태도 있었습니다. 불도 났다는데 노도일 기자가 종다리가 지나간 지역의 피해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 앞에 하늘이 번쩍이더니 번개가 내리칩니다. 깜깜한 광주 도심에서도 순간 도시 전체가 환해질 만큼 천둥이 치고 이내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내리꽂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9시쯤 흑산도 30km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어젯밤 1,300회가 넘는 낙뢰가 내리쳤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담양군의 한 양수장 기계실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머리 위에서 꽝 소리가 나더니 우리 전기가 나가버렸어. 무서워서 못 나왔지. 거대한 비구름으로 변한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출근 시간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고 서울 신림역 일대는 1시간여 동안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전봇대 개폐기를 건드리면서 주변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에어컨 안 돌아가고 냉장고 안 돌아가고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린 전기가 나갔냐고 그렇게 내려오셨던 주민들이. 태풍 영향으로 오늘 하루 충남 서산에 123mm를 비롯해 경기 동두천 105.9mm, 인천 66.3mm가 쏟아졌고 경기 김포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72mm를 기록하며 침수와 나무 부러짐 등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번 태풍은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지만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 만조 때 해수면 수위가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지대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보령시 오천항, 부두 주차장까지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작은 배들이 마치 주차를 한 듯 밀려와 있습니다. 달의 인력이강의 밀물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에 태풍 영향으로 시간당 27mm의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바닷물이 넘친 건데 항구 인근의 주택과 상가도 물에 잠겼습니다. 커피숍이나 그런 데는 물이 한 무릎까지 찼어요. 슈퍼나 그런데 오늘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시간 인천 소래포구에서도 강한 비바람과 낙뢰가 떨어지고 바닷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만조 시간이 되자 수협 공판장 입구까지 차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물이 이곳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위가 가장 높은 내일 새벽에는 바로 옆에 있는 어시장까지 바닷물이 흘러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침수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이 세고 그러니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있죠. 항상 배도 막 잘못하면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물도 막 이 위에까지 넘어와요 막. 이번 백중사리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해수면 높이는 오늘 밤 경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 서해안과 인천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남 남해 인근 섬마을에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바지선이 싣고 가던 구조물이 송전탑 전선을 건드린 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한 바람에 배가 뜨지 못하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새 주민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전 철탑에 끊어진 전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해상에 떠 있는 전선은 여러 가닥이 얽혀 있습니다. 해상에 송전선이 끊어진 건 바지선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대형 선박 구조물을 싣고 가다 전선에 걸렸는데 이를 모르고 바지선을 끄는 예인선이 계속 전진한 겁니다. 저 큰 철탑이 다 흔들리고 옆에 있는 철탑도 달리고 우리가 찾아봤거든요. 요 몇 분이 왔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25m 높이의 선박 구조물이 해상 27m 위에 있는 송전선에 걸린 건 태풍으로 높아진 파도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태풍 북상으로 인해서 2m 정도의 노을성 파도로 해상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50여 가구가 사는 조도와 호도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 89명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고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장고 막 얼음이 가끔씩 넣어내고 방바닥 물이고 막 줄줄줄 흘러나오대. 한전은 오늘 낮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지만 송전선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해당 철탑을 재사용할지 보강할지 아니면 신설로 연결할지 그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경은 예인선 선장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태풍은 큰 피해를 주지만 순기능도 합니다. 바닷물을 아래 위로 뒤섞어 표층 수온을 낮추고 적조도 누그러뜨리는데 이번 태풍 종다리는 예외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온이 더 오르면서 양식 어류 폐사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전남 흑산도의 가두리 양식장. 폐사한 우럭을 뜰채 가득 퍼내지만 모퉁이마다 죽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태풍 종다리가 지나면 폐사가 멈출 줄 알았던 어민들은 실망이 큽니다. 태풍이 와도 수온에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고수온특보가 발효된 서남 해안에는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 후 오늘 측정한 수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수와 남해, 제주와 한평 등에선 어제보다 더 오르며 최고 31도에 육박했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세력이 약해서 저층수와 표층수를 심하게 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층수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식장 어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남과 제주, 경남에서 387만 마리가 폐사했는데 경남에선 폐사한 어류가 하루 만에 126만 마리 급증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어도 고수온으로 폐사가 이어져 양식장 냉동고에는 죽은 물고기가 쌓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분간 폭염으로 고수온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 뜨거워진 바다 이상으로 양식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한국계 학생들의 선전에 제1교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 전역에 방송되는 최고의 인기 경기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고 교포 학생들의 기세에 한껏 고무됐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계속해서 신은서 기자가 전합니다. 짜릿한 역전승이 확정되는 순간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엄청나게 기사화가 되고 지금 댓글도 막 2,000개, 3,000개씩 막 달리고 있거든요. 도민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고 이제 일본인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마다 크게 다뤘는데 기사를 보고 눈물까지 흘렸단 반응입니다. 한국어 자체가 일본 NHK에서 방송됐다는 게 조금 신기하고 조금 한국인으로서 좀 울컥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원 열기도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00명 넘게 응원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승전에 꼭 참가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문의도 많았고요. 기부하고 싶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내일 모레 결승전에는 지금 1,000명 정도 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도 넘는 무더위에 자비를 들여 이동해야 하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죠. 약간 한을 풀었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당연하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찢어진 공으로 훈련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측에 야구공을 기부한 기아 타이거스도 가슴 뭉클하다며 기뻐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교포부터 교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까지 한마음으로 뭉쳐 우승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연일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헌법부터 먼저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없는 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 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 준비설 정보를 입수해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당 지도부가 잇따라 계엄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김용현 후보자와 방첩사령관, 777 정보사령관까지 핵심 요직에 윤 대통령의 고교동문이 임명됐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막말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말이고 망언입니다.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입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의 계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니까 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자꾸 그러는 건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했던 지난해 11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계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며 계엄 저지선 확보를 위해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엄 선포권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수틀리면 할 수 있다. 21세기에 검찰 독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0석 민주당이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계엄 의혹 제기 이유를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계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답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 경쟁하기 위한 음모론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현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시작으로 내란 음모, 쿠데타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폭동에 대비한 검토 문건 수준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여야 대표가 일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만날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표회담 생중계 논란으로 하루 어긋나더니 오늘도 실무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그만큼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자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에 동의한다며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에게 권한이 있겠냐고도 했습니다. 권한이 있다면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은 선수사, 후특검이라는 당론, 대통령실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설득이 어려울 거란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특검법 논의를 피할 생각이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회담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그냥 다시 하실 건가요?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회담 생중계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쇼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성과 없는 회동이 예상될 경우 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 기류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공개 회담이 왜 불편한 일이냐며 맞섰습니다.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국민 보여주기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야 대표 비서실장들은 당초 오늘 세부 의제와 방식을 논의하려 했지만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또 연기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공조에 대비한 새로운 핵무기 운영 지침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당국들의 핵능력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우리도 제대로 된 현실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핵탄두를 만지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올해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도 지시합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갑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중러의 핵공조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핵 전략을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핵 지침은 중국이 2035년까지 핵무기 1,500기를 보유한다는 추정을 반영해 북중러가 함께 핵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re all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arsenals at a breakneck pace,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 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과거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력을 증강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유사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방어훈련, 을지연습이 오늘로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방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연습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독도에서는 현 정부 들어 5번째로 방어훈련을 가졌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항만 시스템을 마비시킨 테러범들이 여객터미널로 숨어들자 저격수가 문고리를 총으로 쏘고 내부에 수류탄을 던집니다. 내실에 숨어있던 일당을 사살하자 폭발물 처리반이 폭탄을 제거합니다. 남은 테러범이 버스를 타고 도주하려 하자 이번엔 경찰 특공대가 창을 깨고 버스에 진입해 생포합니다. 2명 사살, 1명은 생포 완료하였습니다. 항구에 날아드는 적의 드론은 20mm 발칸포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으로 격추합니다. 국가 주요 시설에 드론과 사이버 테러, 해상 시설 테러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엔 민관과 군경 3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예측 불허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 절차를 수달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병 25만 명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았습니다. 대북 대비태세와 을지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가장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독도에서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동원된 방어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5번째로 일본의 반응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넉 달 만인데 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왔고 또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월 초 서울중앙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겁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고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총장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특혜 채용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조 대표는 당초 자신의 SNS에 24일 출석하겠다고 썼다가 31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간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 이 전 의원의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후에 알았습니다. 형사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조국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던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조국 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입니다.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저는 이 전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오는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 검찰은 조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 전 대통령 가족 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세상이 참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흡연 공간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70대 노인을 폭행해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경찰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할아버지 뻘되는 어른을 무차별 폭행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날이 저문 시각 아파트 단지 안으로 순찰차가 잇따라 들어오고 뒤이어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꺼내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한 남성이 경찰관들의 붙들린 채 끌려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 공간에서 2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노인은 저항도 못하고 맞기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흡연장인데요. 남성은 이곳에서 노인을 여러 번 폭행했습니다. 누워있는 이사는 소방관이 집에서 하는 거 가지만 나중에 내 요새다가 군대 갔는데 실려가지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범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주택가에서 기저귀만 입은 채 울고 있던 3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택가. 한 2층 집 앞에 기저귀만 찬 남자아이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세대를 탐문했지만 모두 인기척이 없는 상황. 기저귀만 착용하고 나이는 한 3, 4대 정도 돼 보이는데 주소나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등. 경찰은 아이를 지구대로 데리고 와 옷을 입혀준 뒤 지문을 조회했지만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이가 발견된 곳으로 향한 경찰은 쓰레기 더미에서 택배 운송장을 발견했고 거기에 적힌 집주인 전화번호로 통화한 끝에 아이의 엄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독감이 걸려 아이를 재우고 야간 병원에 다녀오는 사이 아이가 나간 것 같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달 평택에서도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이의 지문은 등록돼 있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순찰차로 집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동생을 애타게 찾고 있던 오빠였습니다.
차를 타고 좀 주변을 돌았는데 이제 그 오빠가 순찰차를 이제 불러 세운 거죠. 경찰은 아동의 지문을 전국 경찰서나 안전드립 앱을 통해 등록하면 실종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름 5m, 깊이 3m짜리 대형 싱크홀이 생겨서 인근 건물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 새벽시장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금이 가더니 땅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자 길을 막아야 할 정도로 구멍이 커집니다. 이 싱크홀은 지름 5m에 깊이는 3m가 넘습니다. 인근 건물 밑부분까지 내려앉자 주민들은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불안감이 있지. 땅이 이만큼 갈라지가 있는데 그 물이 갑자기 주저앉을 수도 있는 문제고. 싱크홀이 생기면서 땅속에 있던 철제 구조물까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150m 떨어진 도로에서도 오늘 오전 지름 50cm, 깊이 1m의 싱크홀이 생겨 지나던 차량 바퀴가 빠졌습니다. 지난 7일에 싱크홀이 생겨 땅을 메웠던 곳인데 2주 만에 다시 생긴 겁니다. 많이 불안하죠. 뭐 한두 번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계속 일하니까. 어제 오늘 생긴 싱크홀을 포함해 지하철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 주변에서 올 들어 발생한 땅꺼짐만 6곳.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터파기 공사는 지난달부터 멈춘 상태라며 노후화된 오수관로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이음새 부분이 터져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사상구는 유관기관과 함께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다음 달 발표될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층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합의에 실패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인데 국민연금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 개혁안을 마련 중입니다.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저희가 정부안을 제시하도록 지금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65세 이상이 지급 대상인 기초연금을 현재의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개혁안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선 공약인데다 이번 개혁으로 중장년층의 연금 혜택이 축소될 거란 시각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령 시기가 가까운 40, 50대는 높게, 미래 세대인 20, 30대는 낮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차등 인상안이 검토되면서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이 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담긴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부동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변동이 많다는 소리겠죠.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조여서 가계빚 관리에 나선 데 이어서 은행권이 한술 더 떠서 갭 투자를 한 주택에는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급등 중인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열기는 지난 2년 동안 떨어졌던 서울 오피스텔 가격 하락세도 멈춰 세웠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공덕역에 붙어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6월 말 3억 1,600만 원이던 전용 40제곱미터가 한 달 새 1,000만 원 넘게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아파트값 급등과 월세 부담 때문에 주로 20대, 30대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 하시는 분들도 매매를 찾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월세 내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하락세가 2년 만에 멈췄습니다. 특히 마포구와 은평구 등 서부권은 0.04%,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 서남권은 0.09% 올랐습니다.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 공포에 인기가 뚝 떨어졌던 전세도
매물이 없어 2달째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해 최근 전세 5억 5천부터 시작했죠. 세상에 지금 7억 됐어. 내년에는 이제 완전 입주가 없어요. 최근 정부가 소형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훈풍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면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은 임대 수익 목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체제로 통하는 84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우리 편의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푸드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라면을 골라서 즉석에서 끓여 먹는 건 기본이고 로봇이 만든 피자도 맛볼 수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는데요. 유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편의점 안에 다양한 로봇이 늘어서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10분 만에 피자를 만들어 상자에 담아주고 아이스크림에는 토핑까지 얹어 내어줍니다. 바리스타 대회 우승자의 팔동작을 학습한 로봇은 난이도 높은 백조 모양 라테아트도 선보입니다. ロボットが置いてあること自体がすごくいろんな種類アイスとかも綿あめとかもピザも作れるの本当にすごいなって思いました。 마치 도서관처럼 벽면을 250여 종의 라면이 가득 채웠습니다. 즉석에서 봉지라면을 끓이는 일명 한강 라면 기계로 해외에선 구하기 힘든 특이한 맛의 라면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선 하루 평균 500개 이상의 라면이 팔립니다. And actually have so much like selection of ramen and being able to eat it here, like I've never really done that, so that was nice. 방문객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 한국 문화를 느끼고 싶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외국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 것들, 이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한국 전통 과자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고자 먹거리와 더불어 특색 있는 경험을 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편의점이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는 다음 주 3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료제는 동이 났고 백신 접종도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염을 막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모인 요양병원이 가장 걱정인데 자구책이 있는 건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입장 후엔 장갑과 가운도 껴야 합니다. 45분이던 면회 시간도 15분으로 줄었습니다. 15분? 좀 짧지 않으세요? 들어갈 때 이거 비닐 가운 입고 이 장갑 다 끼고. 또 다른 요양병원은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5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병원 내 확진자가 속출하자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한 층, 15층에서 여러 명이 발생했었는데 출근을 금지시킨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직원이 와서 돌아다니잖아요.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의 코로나 집단 감염은 올 들어 6월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새 69건이 발생해 1,600명이 넘는 환자를 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엔 35만 명의 확진자 발생이 예상돼 감염 취약층 관리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은 1.75%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고령층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제 17만여 명분이 다음 주 추가 공급되지만 수요를 밑돌 가능성이 높고 백신 접종은 2달 뒤인 10월에서야 시작합니다. 요양병원이 코로나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지방응급실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선 응급실 대란을 얘기합니다만 정부는 일부 병원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응급실 대란 실제로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서울에서도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곳이 나온 겁니까? 네, 서울 상계백병원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대로 된 응급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상계백병원은 서울 북부 노원구와 도봉구의 환자들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인데요. 통상 응급 전문의가 3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공의 사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오늘은 응급의료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종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은 매주 목요일 성인 응급실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병원엔 응급 전문의 15명이 있었는데 최근 4명이 사직했고 4명이 추가로 더 사직할 예정입니다. 충북대병원과 울산대병원도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거나 중단 위기였고 정부가 군의관을 투입해 급한 불만 끈 상황입니다. 사직하게 된 이유가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중증 환자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오버해서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진료하고 다음날 수업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다음날 강의하려면 거의 죽어 진짜. 그런데 정부는 응급실 5곳이 지금 운영이 안 될 뿐이지 나머지는 제대로 작동을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정부가 말하는 진료 제한은 특정 날짜에 응급실 운영을 안 하거나 탁과 전문의가 대체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의사가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못하는 상황이 진료 제한이고 거의 모든 응급실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장 24시간 응급처치가 안 돼요. 어느 병원은 중풍 환자 못 받습니다. 이게 진료 제한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료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은 100개의 교육수련 병원 모두에 해당합니다. 의사들 말대로 응급실 진료 제한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서울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14곳을 따져봤더니 실제 모든 응급실에 진료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과 응급은 단 한 곳에서만 24시간 진료가 가능했고 생사의 분초를 다투는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곳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응급실 4곳은 의료진 부족으로 119 환자를 받지 못하거나 전원이 안 됐는데요. 특히 강북의 한 대형 병원은 어제 오후 전문의 1명이 진료 중이었습니다. 네, 응급실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는 것 같은데 응급실 이용 환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요? 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줄었던 응급실 환자는 지난달 55만 700여 명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다시 응급실을 찾는 데다 최근 코로나로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의료기관은 5개월 새 4배 늘었습니다. 요즘은 사고 나거나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는데요. 추석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땐 또 응급 환자들이 많다는데 참 걱정이 앞서는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부터 공화당 인사들까지 지원 유세에 대거 출격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Hello, Chicago! Chicago! 시카고가 배출한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연설입니다. The torch has been passed. We do not need 4 more years of bluster and bumbling and chaos. We have seen that movie before, and we all know that the sequel is usually worse.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대권 도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Do something.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해리스는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뒤 화상으로 인사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chart a new way forward. 트럼프의 입으로 불리던 스테파니 그리샴 전 백악관 대변인 등 공화당 인사들까지 연단에 섰고 해리스의 남편은 아내가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amala is a joyful warrior. It's doing for her country what she has always done for the people that she loves.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맞불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경찰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공격한 데 이어 자신이 재집권하면 임기 첫날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 16일째인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고전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고 없이 칠러 연방국 체첸을 방문해서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새벽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 체첸 수도 그로즈니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둔 현지 자원병들을 격려했습니다. Потребность защищать Отечество и мужество принять такое решение. 체첸 수장은 준비된 병력이 수만 명에 달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본토가 우크라이나군에 16일째 뚫린 가운데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 영토 1200제곱킬로미터를 통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수도 모스크바에까지 대규모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모스크바주 포돌스크시 시장은 도심 상공에서 11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역에서 최소 45기의 드론을 격퇴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Важка ситуація, але хлопці роблять все, щоб знищувати окупанта. 도네츠크 거점 지역들을 차례로 장악하며 도네츠크 전역이 함락될 위기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소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소설이 드라마와 영화로 영상화되면서 역주행 인기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이 흐름에 맞춰서 유명 작가들도 올해 줄줄이 신간 출간을 예고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정반대 인생을 사는 어머니와 이모 사이에서 삶의 모순을 고민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1998년 출간된 양비자의 소설 모순이 26년의 세월을 넘어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한 서점의 소설 분야 상반기 베스트셀러 30위 가운데 11권이 출간 10년 가까이 지난 책들이었습니다. 인간 실격과 데미안 등 고전들은 물론 반세기도 더 전인 1965년 출간된 SF 소설의 정석, 듄 시리즈, 중국을 대표하는 SF 소설 3체 등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영상화된 작품들도 역주행하며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순간 책도 약간 마케팅처럼 좀 유명한 책을 그냥 만드는 느낌도 받더라고요. 삶에 대한 통찰력이나 조언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고전 열풍에 맞서 이름 있는 작가들의 신작들도 올 하반기 줄지어 독자들을 찾습니다. 황석영과 김금희, 정유정 등이 올해 신작 출간을 앞두고 있고 소설가 김애란도 2011년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 13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이야기에 몰두하다 존에는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들 자리가 더 커지는 것. 고전과 신작의 상호작용이 우리 도서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주사 김정희가 친구 권도닝과 함께 쓴 부채 그림입니다. 주사가 지초와 난초를 그리고 권도닝이 맑고 고귀한 사귐, 질환지교를 찬미했습니다. 주사에게 난초 그림을 배운 대원군도 한 줄 붙였습니다. 구런의 시구, 가을 난초를 꿰어 놀이개로 달았네에서 따왔지요. 고결한 난초 향기를 옷섭에 고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난향을 그윽하게 누리는 것을 문향, 귀로 맞는다고 하죠. 불교에선 다른 이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뜻으로 씁니다. 좋은 일에 주고받는 난에는 이런 의미들이 두루 담겼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김종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난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실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차례 퇴짜를 받고서야 드디어 받았습니다. 정무수석이 독단으로 거절했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들었다는 해명, 긴가민가 했습니다. 삼고초려에 빗대 삼고초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의원들에게 난을 보냈을 땐 조국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난을 정중히 사양한다. 한 조국당 의원은 버린다는 딱지를 붙여 내놨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받긴 받았는데 거절하느니만 못한 말을 했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 조 대표는 대표로 재선출됐을 땐 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연임 축하 난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이 난을 전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난 전달과 관련해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 대통령실은 책임 전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된다는 게 서글프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이 서글픈 건 맞습니다. 이제라도 조율하면 될 일을 서로 삿대질만 해야 되는 정치판에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난초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향기는커녕 속 좁아 터진 인간들의 악취에 질려 난이 고개를 떨굴 지경입니다. 8월 21일 앵커 칼럼 오늘 불통의 난이었습니다. 오늘은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면 절기 처서인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80mm 이상으로 양이 꽤 많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 20에서 60,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강릉 36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데다 강한 너울까지 더해져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